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판례 하기 전에 우리 아까 행정소송 규칙과 관련하여 사정 판결에 대하여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까 봐 우리 로스쿨 인가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었고 3심이 있었는데 우리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1심에서 조선대학교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했어요. 처분이 적법하다.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2심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 하지만 이미 로스쿨이 개원을 해가지고 전남대학교에 120명의 학생들이 수학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정 판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정 판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 가상을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했다.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3심으로 갔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이거 처분은 위법한데?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된? 사실심 변론정결시까지 제출된 사실심 변종시까지 제출된 사실관계 이미 로스쿨이 개원을 해가지고 120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다.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처분은 위법한데 그런데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거는 사정 판결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사정 판결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참집 사유 있었잖아요. 사정 판결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빼면 참집 유 웃기잖아요. 우리 충청도 아저씨가 참집 사유 해가지고 우리 실컷 암기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보통 대법원이 직접 사정 판결을 대부분 안 해요. 뭐 하냐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2심을 이제 원심이라고 하는데 원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처분은 위법하다. 자, 그런데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파기하고 이거를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다시 판단해라고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은 파기 환송을 해요. 그래서 2심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 하지만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정 판결을 하겠다라고 실제 사정 판결은 2심에서 해요. 자, 실무적으로. 자, 그런데 어찌됐건 대법원이 판결의 종류가 인용 판결, 기각 판결이 있고 인용 판결에는 전부 인용, 일부 인용이 있고 기각 판결에도 일반적인 기각 판결과 사정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이 사정 판결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판결 당연히 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아마 이번 시험에는 이게 상고심에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정답 시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답 시비 붙을 일도 없는데 일부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출제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참집 사유 기억하세요. 머리 글자로 암기 이미 다 해놨고 뭐 머리 글자 암기하기도 좋잖아요. 유자 사를 빼면 웃기니까 참집 사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맞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건 뭐다? 사정 판결을 하는데 사정 판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요게 중요해요. 기준이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 판결을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판례로 돌아오셔서 13페이지에 이제 제소기간 미리 지워놓은 거예요. 자, 제소기간에서 첫 번째 판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자, 그 뒷부분을 파랗게 하이라이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거기 파랗게 하이라이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판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90일이 지나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 그때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당연한 말인데 소송 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하나를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3개의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3개의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 뭐 뭉뚱거려서 맨 마지막 거를 기준으로 하거나 처음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처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판례인데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재를 한다, 영업을 정지한다와 같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자, 주문에서 언제까지로 했다? 판결 선고 시까지로 했다. 그런데 이번 행정소송 규칙에서 선고시로부터 30일 내의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 다시 진행한다. 자, 그래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을 하였다. 영업정지 3개월을 하였는데 중간에 6월 15일에 집행정지가 있었다. 집행정지를 하면서 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판결 선고가 이때 내려졌다라고 하면 일단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 반은 영업이 정지가 되었겠, 영업을 못했겠죠.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6월 15일부터는 영업이 가능했다. 영업이 가능했는데 아직까지 3개월이 정지가 된 게 아니라 1개월 하고도 반은 남아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이 1개월 반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선고가 되면 이때부터 다시 영업정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판례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7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소이익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왜 소이익이 상실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선고가 되고 나면 바로 영업정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걸 다툴 소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 본 거고 그 이유가 왜 그렇다? 선고가 되면 남은 1개월 반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파랗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 다시 읽어보시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는 효력기간 중에 남아있는 1개월 반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 다시 진행한다. 1개월 반이 다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이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리 원칙은 뭐 쉬운 거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203조가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밑줄이라도 그어놓을까요?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 밑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범위 내 밑줄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오히려 거기 제가 밑에 작은 글씨로 번호 매겨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처분권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우리 세금 관련하여 소송물은 뭐라고 했다?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거기다가 밑줄 한 번 더 그어 놓으시고 세금과 관련된 취소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우리 뭐라고 본다?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세무 공무원 중에 누가 계산하든지 상관없이 딱 떨어지게 세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세액의 존부, 이게 소송물이다. 2번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게 키포인트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한 번 더 밑줄 그어 놓으시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다음 밑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 밑줄 치시고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지문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교과서에도 비슷한 판례 있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셔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자, 첫 번째 제목 보시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파랗게 하이라이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외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그 뒤에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그 뒤에 하이라이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에 당사자가 저는 무조건 무효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규칙에 뭐를 마련해놨다? 이거 진짜 무효만 구하는 거 맞아요? 취소라도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성명권의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한 거고, 어찌됐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령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게 취소 사유로서 위법한지 이거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소 요건을 소송 요건을 구비하였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기각하는 게 아니라 취소 판결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교 시까지 하이라이트,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사실심 변론 종교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죠.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 거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하이라이트 할까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거기 하이라이트 하세요. 두 가지. 우리 행정소송 규칙에서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사실 변론 종교 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의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는지, 자, 우리 원고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었고 행정청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었죠. 기본 강의 시간에. 자, 그래서 거기 원고 파랗게 표시하시고, 원고가 당초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무효 사유를 증명 파랗게 하이라이트. 당초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무효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과세관청이 교환, 변경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하는, 자, 처분의 적법성 노랗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우리 무효동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무효 사유에 대한 것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행정청은 뭘 부담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효가 아닌 사유는 부족해요. 무효가 아닌 사유로 부족하고 뭐까지 있어야 된다? 처분의 적법성까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시면 원고는 뭐를 무효 사유를 증명,
과세관청, 행정청은 뭐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그래서 작년에 행정청이 무효가 아닌 사유를 증명한다,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행정청은 무효가 아닌 사유로는 부족하다. 뭐를 증명해야 된다?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해야 된다. 원고는 무효 사유, 행정청은 무효가 아닌 사유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적법성까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가셔서 소송 참가. 자, 특정 소송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소송 후 결과에 대하여 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보조 참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2번 여기에서 이해관계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법률상의 이해관계 하이라이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3번 그 소송의 판결에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자, 기판력 하이라이트, 집행력 하이라이트.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그 뒤에 하이라이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시면, 자,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여야 된다. 자, 그런데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 기판력이나 집행력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거나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래야만이 보조 참가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 보시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립학교의 장 파랗게 하이라이트. 사립학교의 장은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자, 피고 보조 참가인 하이라이트.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까지도 행정청에 의하여 처분을 직접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공립학교 교원이었다라고 하면 학교장의 징계가 처분이 되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소청을 하게 되면 사법관계가 뭐로 바뀌어요? 공법관계로 바뀌죠. 공법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요게 바로 처분에 해당하죠. 자, 요게 처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이 처분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된다? 얘가 피고예요. 얘가 피고가 되고 사립학교 교원이 원고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이 학교장은 빠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학교장은 뭐 할 수 있다?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에다가 참가할 수 있다. 이 판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립학교 장은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뭐 할 수 있다?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17페이지 가셔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 자, 첫 번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자,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해서만 소제기가 가능하죠.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 후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후의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죠. 왜요? 우리는 처분시 기준설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명령 결정 그 시점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했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지 그 명령 결정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명령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지는 못해요. 처분시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 작은 글씨 보세요. 1번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죠? 처분시 기준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3번 동그라미 3번을.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제가 뭐 시험 지문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했던 거 행정심판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 또는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소송 단계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설령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행정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거나 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거나 배척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소송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 그래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거 통설과 판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판결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시 이후에 사실관계가 변경이 되거나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결시가 기준이 아니라 처분 당시에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이때 판단을 한다. 처분의 위법성을. 자, 그런데 이것과 구별을 해야 될 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 행위와 관련된 처분을 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 또는 사실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 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위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침익적 처분일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거는 수익적 처분. 자, 첫 번째 예. 자, 침익적 처분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는데 이 당시 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2개월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감히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출입을 시켜 또는 술집에 출입을 시켜 이러한 놈들은 봐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영업 취소로 바뀌었다.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영업 취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갑이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찜찜하긴 했어요. 미성년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화장을 짙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언니의, 보통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짙게 하고 언니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가지고 제시를 하면 깜빡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속으로 찜찜하긴 했어요. 찜찜하긴 하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데 근데 장사 안 되는데 뭐 혹시 걸리더라도 뭐 2개월 그냥 2개월 노느니 좀 돈 좀 벌다가 놀자라고 해서 출입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업 정지 2개월이 아니라 영업이 취소된다라고 알았으면 에이 괜히 이거 몇만 원 벌자고 미성년자 받았다가 영업 정지 취소되면 큰일 나라고 안 받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행위 당시에는 영업 정지 2개월이라서 이거를 받았는데 나중에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처분을 할 때 너 영업 정지 취소 라고 하면 갑이 잘못은 했지만 원래 자기가 잘못한 만큼 뭔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과하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령 처분 당시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 때 영업정지 취소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만 처분을 한다.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 어떠한 영업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행위라고 하는 신청 당시에는 요건이 1번 요건, 2번 요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령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처분 당시에는 요건이 1번, 2번, 3번 요건까지 갖추어야만이 허가를 해주도록 하였다. 이러할 때는 수익적 행정행위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요건까지 갖추어야만이 허가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 어떠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받았어요. 갑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긴 하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허가해 주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다가 3번 요건이 추가가 되면 너 거부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꼼수를 쓰지 않는 한, 그죠? 그렇게 꼼수를 쓰지 않는 한, 일부러 이거를 뒤로 미루지 않는 한 신청 당시의 법률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에 관한 판례. 자, 17페이지 가셔서 2번 보세요. 자,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물론 경과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소급한다 아니면은 시행 당시부터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 명확하게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 파랗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원칙은 뭐다?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뒤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처분. 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취소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 출입이라고 하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처분. 제재 처분 옆에다가 침입적 처분이라고 쓰세요. 침입적 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뒤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 자, 그래서 처분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침입적 처분, 제재적 처분과 같은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 당시,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되던 법령을 따라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 원래 과세관청에다가 개발비용 공제 사실을 이제 제출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가 됐겠죠. 자, 그래서 자료의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자, 그런데 일단 팩트라고 하는 것은 공제의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자, 항고소송 파라케라이트, 항고소송에서까지, 자, 그 뒤에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까지 파라케라이트. 자, 그래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료 제출 기간이 지나버리면 제출을 못하지만, 어찌됐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공제를 해야 될 사실이 있었던 거는 팩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18번째 페이지 가셔서,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이제 행정 규칙이 마련이 되기도 했고 행정소송 규칙이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파란색, 없으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 건데, 일단 1번 판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비공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까지 노랗게 하이라이트. 처음에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비공개한 거예요.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그냥 비공개를 했다가, 자, 그 뒤에 소송에서 비로소 비공개 사유를 주장. 소송에서 비로소 비공개 사유를 주장.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를 하면서 아무 말도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비공개를 했고, 그 뒤에 비공개 사유로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공개 사유를 밝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과 뭔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사유하고는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뒤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아예 비공개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와 그 이후에 소송 중에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에서는 품행 미단정, 거기 파라케라이트 하시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 귀하허가 거부 처분을 한 후 법무부 장관이 추가로 제시한 그 뒤에 불법 체류 전력,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불법 체류 전력. 자, 그래서 처음에 귀하허가를 거부하면서 품행이 미단정하다라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는데, 귀하 허가를 거부하였는데, 이 품행이 미단정, 이제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불법 체류 전력이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재반 사정은 처분 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 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품행 미단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 전력이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3번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와 거기 건축법상 도로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처음에는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니까 여기에다가 도로 위에 왜 건축을 하느냐,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허가를 거부했는데, 그 뒤에 사유를 뭘로 바꿨다? 실제로 이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거기 사실상의 도로 하이라이트 하세요. 사실상의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 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자, 이게 도로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도로법상 도로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도로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도로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통행을 해야 되니까 집 짓지 말라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동의를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 그 다음에 사실상의 도로 키워드 잡으시고 이거는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셔서 4번 판례는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는 사유와 가설 건축물, 자, 가선 건축물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가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건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 자,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지금 하나는 허가고, 허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하여 피드백이 있는 거, 여기다가 건축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래 해라 라고 피드백이 있는 게 이게 허가인 거고, 축조신고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가건물 지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신고는 일방적인 거, 허가는 쌍방으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이거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 라고 추가한 사유는 그 기초적인 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되는 거 안 되는 거 파란색 노란색 키워드 잡아가지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셔서 소외 변경.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자,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만약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서울의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되죠. 그래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자,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이 되고 나서 이 소송을 뭘로 바꿨다?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소외 변경을 하는 거죠. 이송하고 변경을 하였다라고 하면 거기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 파랗게 하이라이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고 이송 후에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자, 제소기간 파랗게 하이라이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언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파랗게 하이라이트. 자, 그래서 처음에 중앙지방법원에다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권이 없다 보니까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소 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간이 한참 지났을 텐데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지면 각하당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소기간을 따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하이라이트 파랗게 하이라이트,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는,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청구의 취지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자,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 파랗게 하이라이트,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소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행정소송법 조문상으로는, 우리 행정소송법 조문상으로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그래서 항고소송에는 취무부가 있죠. 취무부가 있는데 법 조문상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끼리의 소변경 허용이 된다. 그리고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끼리의 소변경 허용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끼리의 소변경, 이거는 조문의 구조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고,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가 요건데, 뭐도 가능하다? 이것과 민사소송을 소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일종인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처음에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소변경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삼는 게 아니라 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번 판례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22페이지 가셔서 당사자 소송. 자, 당사자 소송 제목을 파랗게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우리 당사자 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 파트에서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파란색, 그렇지 않은 것을 노란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 자체를 파랗게 해놓으시고, 자 1번 판례 보시면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거기다가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은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 항고소송이라고 써놓으세요. 법령에 의하여 공법상 권리가 직접 발생하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행정청의 의사 개입이 있으면 그때는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급 결정을 누가 결정한다? 행정청이 따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은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뭘로 다투어야 된다? 지급 결정 처분이 있고 나서 그거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2번, 갑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체결한,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갑 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공법상 계약이니까,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정산 의무의 존부 범위 이런 것들 다투려면 뭘로 다투어야 된다?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최신 판례를 마쳤고, 자,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2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 달은 이미 갔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끝까지 가슴속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